자, 41번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특강 마지막 강의네, 그죠? 41번 보시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맞죠, 그죠?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매년 나오는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이 꼭 숙지하셔야 될 사항이죠. 근데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제3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라든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합의 해제라든 제3자는 보호돼야 되는 것이 민법의 이상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물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행지체는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최고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이행지체든 이행불능이든 해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어야 해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면 그때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최고 외에도 별도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때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해요. 근데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굳이 저만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월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까지요? 6월 31일까지는 기다려야 최고라고 이행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행불능이래요. 못하게 됐대요. 그럼 굳이 이행기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지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안 했더라도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팔았는데 땅을 되샀으면 제3자겠지만 이 사람은 뭘 산 사람이에요? 건물을 산 사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았고 그 땅을 다시 팔았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해제가 되면 땅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지만 건물을 산 사람은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고요.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니까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머지 4개 지문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X.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죠.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서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뭐죠? 맞겠죠.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죠? 채무불이익이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 법정 해지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일단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사서라도 넘겨줘야 돼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물론 임의 규정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계약법은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규정은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 뭐죠?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 물론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해요. 다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파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가 고장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이라는 거 물론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고요. 5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니까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지금 44번은 작년도 문제고
45번은 재작년도 문제인데 일단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맞힐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의뢰 토지를 임차하여까지를 일단 끊어볼게요. 임대차에 관해서 이제 민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오르신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택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만 적용되고요. 주택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X토지를 임차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토지구나.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문제 풀 때 혼란스럽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 그 이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보자고요.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을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됩니다. 2번 자, 이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가 아닌 경우. 2번, 갑이 차임 연체로 이유로 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3번인데 자, 여기까지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아요. 다른 점이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만은요, 특히 토지 임대차의 경우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땐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라면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자, 그러면 지금 갑걸이 바뀌는 얘기죠. 자, 지금 땅은 누구 거죠? 을 거고 갑이 뭐죠? 건물인 거죠. 그죠? 그죠? 자, 일단 갑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임차권 등기라거나 지상 건물에 관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은 제3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 이런 문제죠. 이 건물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냐 안 되는지는 을이 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갑은 을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을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을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5번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내고 있는 상태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요 임차 목적물 병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양도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왜요? 유효해야 뭐가요?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아준다면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 없는 전대 양도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이고, 그러면 갑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보시면 1번, 갑과 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갑으로부터 뭘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X예요. 동의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 갑은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갑이 병한테 전화 가지고 야, 월세 입금해줘,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아, 동의부터 해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죠? X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에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예요. 왜요? 갑이 병이 뭘 안 해줬어요? 동의를 안 해줬죠.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얻었을 때 보고되는 규정인 거죠.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죠. 갑으로부터 뭘 못 받고 있어요? 동의를 못 받고 있으니까 병이 갑에게 부속물 매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총 5문제를 넣었죠. 왜? 법이 5개니까요. 그죠? 일단 46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재작년도 시험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2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고요.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임대차.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임대차는 뭘 떠오르시면 될까요? 여관방, 펜션, 콘도. 자, 임대차라는 게 뭔가요? 대가를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 물건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임대차잖아요. 따라서 펜션에서 2박 3일 있는 것도,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다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리는 없는 거죠. 펜션 가서 1박 2일 있으면서 2년이 보장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이 뭐죠? 2번이죠. 참 쉽죠. 그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의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자체가 좀 답은 싱겁적이죠. 2번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들은 아닙니다. 자, 47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보시면 2014년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면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문은 틀린 것은 일단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 보면은 환산 보증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4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1억이니까 어떻게 해요? 환산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이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고요. 일단 1번 갑이 3개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은행갑에게 갱신 요구 은행갑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최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개정된 사항이 답이 될 테니까 우리는 오늘은 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은 정리하지 않겠지만 개정된 사항은 반드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2번 임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죠.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니까요.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후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냅니다. 이 전세권과의 차이점이죠.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이에요.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경매를 신청할 땐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고 전세권과의 차이점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갑의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권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흔히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장사하려고 상가를 얻었는데 이러면 거지 같은 건물이 막 경매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장사도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종합소득세 신고니 뭐냐 해가지고 번거로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어차피 장사하니까 사업자 등록 말소해 버려야지. 이러면 큰일 난다.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어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왜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갑의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 빠른 저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가 되더라도 요 상가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니까 5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8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이 작년도 문제가 집합건물법인데 시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작년에 시험 봤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뭐가요?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이미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올해는 좀 약간 어떻게 해요? 좀 약발이 좀 떨어졌죠. 그래도 집합건물법도 개정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던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반드시 뭐가요? 개정된 부분이 답이 될 거예요. 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X. 1번이 답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고요.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를 예상한다면 뭐가 답이 문제 나올 수 있냐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죠. 다시 말하면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라는 걸 두게 됐는데 이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해요. 따라서 만약에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이 비교되는 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죠. 49번입니다. 가담법 문제입니다. 이 가담법은 작년도 문제인데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면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변제기의 채무이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갑은 X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소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다만 무엇이 저당권과 다르냐면 권리 취득기간 실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점이 있고요. 이때는 가담법이 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청산 절차를 실행하려면 일단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행통지를 할 때 목적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방법은 주관적, 임의적으로도 상관이 없고요. 그 평가 금액이 그 부동산 가치의 객관자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 등은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여기까지 맞는데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은 뭐죠? 맞네요.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소멸된 거예요. 따라서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다만 이 사람은 가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받을 수 있을 뿐입니까? 무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경매할 때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건 뭐죠?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가 작년도에 출제가 됐죠. 보시면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자고요. 갑이 지금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인 병은 명의수탁자인 을과 매매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는 갑을 가는 명의신탁 약정 물론 뭐죠? 무효고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기본을 깔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을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에요. 그럼 병이 뭐예요? 악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의 등기가 유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매도인이 뭐죠? 악이니까요. 따라서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하는 거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과 병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갑이 병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3번.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매매가 등기가 어떻게 무효니까 을은 등기를 말소해주고 병은 을에게 뭐죠?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뭐예요? 통시행 관계예요. 따라서 말소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을 거고요.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X토지를 선의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을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X죠. 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법조는 누구 거예요? 병 거잖아요. 그죠? 병 거니까 이 병의 소유권 을이 뭐죠? 침해하는 것이니까 5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정리해 드렸어요. 그죠? 자,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이 부분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공지사항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해드릴 거예요. 뭐 할 거냐면 판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릴 겁니다. 일단 판례 강의를 해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루고 있는 기존의 판례들을 따로 정리해 드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죠? 이중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판례 강의는 될 수 있으면 뭐죠? 중복되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다시 말하면 2014년도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2, 3년 동안 나온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을 골라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판례 강의는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냐면 고득점 맞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 강의 해드린 부분에도 문제 반드시 뭐가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들인 거거든요. 대부분이 수험생들이 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요? 책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득점 맞기 위한 전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판례만 하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기본서 문제 강의 충실하게 한 다음에 판례 강의 꼭 한번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요 판례 강의는 한 번 들으시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임박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